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운영하던 다른 채널에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을 막 영화의 교과서다, 영화 아카데미에 다 보내가지고 이거를 다 배우게 해야 된다, 막 그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호평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생각이 나고, 근데 이제 그때 헤어질 결심도 생각보다 국내에서 흥행을 많이 못했고, 이번에 어쩔 수가 없다도 베니스 수상도 좀 불발되고, 국내에서도 뭐 이렇게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는 평들이 많고, 약간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박찬욱 감독의 근래 작품들을 좀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소양증 때문에 지금 임산부 소양증 때문에 자꾸 긁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인공 만수가 태양제지라는 회사를 한 25년 정도 근속을 했는데 갑자기 해고가 되면서 자기 이제 3개월 안에 재취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애도 둘이나 있고 강아지도 또 둘이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선출이가 다니는 문제지라는 회사가 요즘 잘 나간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선출이 자리를 내가 들어가면 참 좋겠다. 선출이만 없으면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출이만 없다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만수가. 그래서 경쟁자들을 제거를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가짜 회사를 만들어요. 레드페퍼 어쩌고 저쩌고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가짜로 사람들이 이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력서가 막 몰리겠죠? 그 이력서를 보고 자기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 나보다 저기 더 취직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골라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영화의 주제는 뭐 많은 분들이 많은 뭐 리뷰어나 뭐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듯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대체되는 어떤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풍자고요. 그 자본주의의 어떤 병폐를 좀 꼬집었다는 점에서 기생충이랑 비교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계급,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라고 하면, 그래서 계단만 올라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게 어렵지? 그 보이지 않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라면 어쩔 수가 없다는 어떤 이 자본의 논리, 효율성을 추구하죠. 자본은 늘 최저의 비용을 투입해서 최대 생산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본주의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얼마나 그게 매정한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풍자극이어서 비슷하지만 저는 좀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어쩔 수가 없다의 원작을 몰라요.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원작을 바탕으로 한 다른 영화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이 영화만 봤을 때 이 작품이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영화 처음에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해요. 이제 만수는 실직이 자기한테 닥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실직을 앞두고 있는 직원들 앞에서 내가 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일장연설을 하는데, 거기서 실직을 뭐 도끼질 한다고 하죠.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가지라고 합니다. 모가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찬욱 감독의 지난 작품들을 쭉 밀어봤을 때 요거는 누군가의 모가지가 실제로 잘리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진짜 누가 사망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복선이 아니었나,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면 누가 죽는 과정을 뭐 스릴러나 뭐 이런 다른 뭐 공포나 다른 장르로 풀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로 풉니다. 왜냐면 뭐 다른 분들도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왜 만수가 그렇게까지 하는지, 왜 굳이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평가들이.
그러니까 사실 어이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블랙 코미디가 굉장히 저는 좋은 장르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장르까지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된 작품이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하는 변명이 어쩔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 그조차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25년 동안 재직한 회사에서 잘릴 때도 그 회사로부터 듣는 말이 어쩔 수가 없다. 우리로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어쩔 수가 없느냐? 그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오는 어떤 어이없는 포인트를 좀 건드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슷하게 자본주의의 어떤 뭔가 그런 비정함, 무서움 이런 걸 얘기한 작품이 한 5년 전쯤에 나온 넷플릭스 사냥의 시간이 있는데, 저는 그 영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주의의 시스템 속에서 내몰린 청년들의 그런 불안감,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스릴러로 표현을 했다면 어쩔 수가 없다는, 그 자본주의가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그 생리가 되게 어이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시선을 견지하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영화가 베니스에서 수상을 할 것 같다 막 이렇게 막 들썩였었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영화가 당연히 연출적으로도 너무 뭐 훌륭하지만 또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현재 영화계의 상황에 되게 잘 맞다.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영화계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시작된 어떤 AI와의 전쟁을 지속하고 있잖아요. 뭐 할리우드에서도 배우 조합이랑 작가 조합이 단체로 파업을 하기도 했었고, 또 되게 재밌는 건 이게 또 되게 현실에서까지 이어지는 어떤 아이러니인데, 박찬욱 감독이 그 미국 작가 조합에서 제명됐어요. 왜 제명됐냐면은 작가 조합이 파업을 하고 있을 때 AI가 작가들의 어떤 레거시를 AI가 무단으로 이용해서 우리한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를 AI로 대체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파업을 막 하고 있었던 시기에 박찬욱 감독이 HBO의 동조자를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분이 제명을 당했거든요. 미국 작가 조합에서. 그래서 막 그 당시에 아니 그때 아름아름 작업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왜 꼭 박찬욱만 콕 집어서 제명을 하냐, 이거 인종차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있긴 했어요. 이거는 뭐 곁다리인 얘기지만 하여튼 그 AI와 막 그 작가 조합이 싸우고 있을 때 일을 했다는 이유로 약간 제명이 된 박찬욱 감독이 AI가 인간을 대체하고 기계가 또 인간을 대체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풍자극을 차기작으로 발표를 했다는 거는 또 그 자체로 되게 골 때리게 재밌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이야 파업이 끝났습니다만 여전히 계속해서 AI와 이 영화계 창작자들 간의 어떤 이 대립은 아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그 강희선 성우님 짱구는 못 말려에서 이제 그 복미선 엄마 목소리를 연기하셨던 강희선 성우님이 투병을 하면서 그분의 목소리를 이제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계속해서 이제 뭐 지하철인가 거기서 틀게 하는 그거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또 되게 성우 그 계에서 되게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 AI는 지금 영화계에서 굉장히 어떤 핵폭탄급의 충격이고 이거를 다 같이 대응하고 있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지금 현재 상황이랑 되게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가 주목을 받고 수상까지 그런 어떤 세계적인 영화제 수상까지 이루려면 어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현 시대와 얼마나 맞아 떨어지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어쩔 수가 없다는 그 부분까지 충족을 했기 때문에 베니스에서 수상이 정말 유력하게 점쳐졌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수상은 불발이 됐죠. 최고상이 이제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에 돌아갔는데 제가 그 작품에 대해서는 그 작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어떤
왜 그 작품이 이제 수상하고 박찬욱 감독이 어쩔 수가 없다는 수상을 못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그 작품도 어쨌든 세대 간의 어떤 단절된 소통을 소재로 한 영화고 이제 그걸로 우회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좀 던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어떤 뭐 미국이나 전 세계 지금 뭐 굉장히 뭐 그 우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국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뭔가 그런 것과 좀 잘 맞아떨어졌던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힌드 라잡의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처한 상황을 미뤄봤을 때 절대로 이제 외면할 수가 없는 작품이지 않았을까. 또 그게 이제 실제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뭔가 어떤 대진운의 뭔가 그런 아쉬움인 거지, 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작품 자체가 뭐 받을만 하지 않았는데 괜히 막 언론에서 블러핑하고 뭐 괜히 기대감만 올렸다 떨어지고 그런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가 없다도 충분히 좀 받을 만한 작품이었고, 사실 한국 영화계로서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이 영화가 베니스에서 좀 뭐를 좋은 상을 좀 받았으면 그걸로 한국 영화계가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았을까, 조금 더 에너지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도 조금 반영이 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영화는 태양을 잃으면서 시작이 돼요. 이 만수가 다니는 회사 이름이 태양제지잖아요. 좀 노골적인 상징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 태양제지에 다니는 만수가 거기서 회사에서 장어를 받아서 막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구름이 태양을 딱 가려버리죠. 가리려고 하죠. 우중충한 구름이.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이 뭔가 약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 상황에서 만수 얘기하죠. 다 잃었다. 다 정말 부러울 게 없었던 이제 그 남자의 삶이, 근데 알고 보니 장수의 상징인 장어가 이 사람의 경력 단절의 시작일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해고를 당하면서 만수의 인생이 갑자기 고꾸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제지회사니까 자, 빛을 잃은 나무, 빛을 잃은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썩고 죽게 되겠죠. 이 만수의 충치가 바로 그런 겁니다. 태양을 잃은 만수는 충치를 계속 알아요.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만수의 충치를 이 만수가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경쟁자인 이성민 씨가 맡은 범모 캐릭터랑 병치를 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범모네 집에도 죽어가는 배나무가 있잖아요. 벌레가 막 들끓는 배나무가.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손예진 씨도 계속 그래요. 그 손예진 씨가 만수의 부인인데 계속 남편한테 충치 빼라, 치료 받아라 라고 해요. 치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치료를 안 받아요. 계속 방치를 해놓고 있어요. 그 범모도 배나무를 계속 방치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대사가 뭐냐면, 이 범모의 아내인 아리, 염혜란 씨가 맡은 인물인데 그 인물이 얘기를 하죠. 범모를 죽이기 직전에. 야, 중요한 건 실직이 아니라 실직을 대하는 네 태도야.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쏴버리잖아요, 총으로. 그러니까 실직할 수도 있지. 실직할 수도 있는데 그 대안이 있단 말이에요. 너 제지회사로 꼭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 음악 카페 내서 장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법무는 안 해요. 난 재즈맨이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 이병헌 씨도 마찬가지죠. 만수도 마찬가지죠. 미리는 계속 이제 우리 뭐 이 집 팔고 그 남은 돈으로 뭐 가면은 이사 가면 어떤 지역에 뭐 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고, 우리 이렇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거 구독료 이런 거 끊고 꼭 지출해야만 되는 필수 생활비 위주로 남기고 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다 돌아갈 수 있어.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단란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만수는 그걸 다 포기를 못 해요. 계속. 그래서 내가 다시 제지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예전처럼 번듯한 가장 노릇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재즈맨으로서. 그 삶을 포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 태도에 대한 건데, 아리는 너의 그 태도가 잘못이야 라고 하고 남편을 쏴.
잘못된 남편을 쏨으로써 그 이후에 연하남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랑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럼 반면 미리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그렇게 쏘나요? 죽이나요? 못해요. 남편이 실제로 밖에서 경쟁자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미리는 그걸 이제 티 내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모르는 척을 해요. 그리고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이 점점 썩어가요. 미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만수의 집의 풍경이 점점 삭막해지고 식물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손예진 씨도 처음에는 막 화사한 옷 입고 테니스장에서도 빛처럼 하얀 옷을 입고 막 그렇게 테니스를 쳤지만,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라서는 썩은 가지 같은 색의 옷을 입고 있죠. 썩은 색깔에. 그거는 이제 이 가정이 결국에는 그 잘못된 것을 도려내지 못하고 썩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처지가 손예진 씨가 중간에, 그러니까 미리가 중간에 남편이 실직하고 나서 자기가 다니던 댄스 학원도 끊는데요. 그 댄스 학원에서 댄스 파티 이벤트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남편이 만수한테는 존 스미스 제복을 주고 자기는 인디언 옷을 입어요. 포카혼타스. 근데 포카혼타스는 실존 인물에서 모티브를 따온 캐릭터라는 게 굉장히 유력하죠. 근데 그 실존의 인물이 어떻습니까? 영국으로 이제 강제로 억류가 되고 포로로 잡혀 있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또 개종도 당하고 이름도 바꾸고 결국엔 영국인이랑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 스미스와 포카혼타스 그 그들이 커플룩으로 선택한 그 인물이 또한 이 두 사람의 미래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건 어쨌든 존 스미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침공한 사람이잖아요. 포식자잖아요, 포식자. 실제로 만수도 그 영화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죽이는 포식자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포식자가 아니야. 자기도 그냥 어느 순간 모가지 댕강해 버릴 수 있는 그냥 노동자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거. 그것 또한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미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원작에서는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이 살인을 하고 다니는지 안 하고 다니는지를 막 잘 모르고 거의 끝 부분까지 막 모르고 그 부분이 막 긴장감을 자아내고 이런다고 하던데, 과연 이 남자가 아내에게 살인을 들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게 막 긴장감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던데, 저는 그렇지 않고 미리가 미리 알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썩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영화에 잘 맞는 각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이제 또 전체적으로 싸매고 있는 이 제지회사라는 배경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엔딩 크레딧에서 나무를 계속 이렇게 댕강댕강 써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계속 베고 댕강댕강 자르고 그렇게 해야지만 종이라는 어떠한 완성품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제지라는 업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이 영화에서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의 모가지가 잘리고 또 다시 되게 쉽게 대체되고, 근데 또 전체적인 회사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잘 돌아가고,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상징적인 어떤 배경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모든 캐릭터들이,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그런 업계에 집착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집의 막내딸이 첼로를 하는데, 그 가족들이 첼로 연주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풀로. 만수가 그러거든요. 그냥 미리가 그러나? 예, 토막 연주밖에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고 한국을 다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그리고 얘는 말도 되게 그냥 남이 하는 말을 듣고 계속 반복해서 그 말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소통이 되는 인물이 아니에요, 이 막내딸은. 그리고 만수가 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자본주의 생리랑도 맞닿아 있는 거죠.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 약간 이런 거겠죠. 근데 결국에는 집안이 다 뿔뿔이 각자 더 이상 서로 진실을 얘기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아빠는 살인자 되고 막 오빠는 뭐 물건 훔쳐가지고 소년원에 갈 뻔하다 나오고, 엄마는 또 막 그걸 알고 다 썩어가고,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댕강댕강 해체가 된
이후에서야 이 아이가 첼로로 풀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한 곡을 전체를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어떠한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근데 헤어질 결심이냐 이 영화냐 하면은 헤어질 결심을 고를 거긴 한데 네,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참 베니스 수상했으면 좋았겠다 뭐 지금도 그런 아쉬움이 들 정도로 진짜 수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연출답게 굉장히 예술적이고 미장센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예뻐요. 컷과 컷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이 박찬욱 감독의 이 어쩔 수가 없다의 연출이 괜찮으셨던 분들은 쿠팡 플레이의 동조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진짜 연출이 아주 기가 막힌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가 지금 몇만인가? 지금 220만 명 들었네요. 관객 수로만 보면은 한 500만 명 정도 들어야지만 원래 손익분기점이 넘는데 이미 해외 선판매로 손익분기가 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너무 다행이고 박찬욱 감독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